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6일 일요일이고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 오후 8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했고요. 뭐 어제는 좀 쉬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저번 주 내내 좀 출장을 가 있다 보니까 일이 좀 많이 밀려가지고 오늘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했고 뭐 온 김에 뭐 예고했던 대로 방송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녹화 끝나고 편집까지 하고 나면은 아마 뭐 그래도 사전에 말씀드렸던 11시 반 전에는 제가 집에 가서 그 여러분과 이제 최초 공개 형태로 채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그래도 일요일인데 너무 늦게 가지 않는 걸 마냥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분량을 이제 PPT를 짜다 보니까요. 이제 저는 한 20분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냥 경험상 오늘도 한 50 몇 분 나오겠다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도 좀 자세하게 좀 예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뭐 어쨌든 빨리 끝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잡다음은 이만하고 본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6일 일요일이고요. 사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은 도전 K 스타트업 2020 참여를 위한 여성 리그편 2020년도 여성 창업 경진대회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0년도 여성창업 경진대회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게 공고가 4월 1일에 떴기 때문에 사전에 다 이제 정보들을 획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월 30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요. 왜 좀 진작 좀 하지 이제서야 이렇게 늦게 4일 남기고 하냐라고 좀 원망을 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제가 뭐 그렇게 이렇게 막 그 뭐라 그러죠? 시간 개념 충만하고 이렇게 계획성 있게 딱딱딱딱 일관성 있게 일을 진행하는 타입이 아니고요. 좀 임박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창업경진대나 이런 부분들을 다뤄야 되나 안 다뤄야 되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뭐 왜냐하면 지금 한 해 전국에서 열리는 창업경진대회가 정말 수십 개 정도가 아니고 수백 개에 달하는데요. 뭐 그걸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도전 K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리그전들은 한 번쯤 짚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내 최고의 창업 경진대회고 이제 그 중에 몇 개는 이미 리그전이 끝났지만은 아직 많은 리그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그 첫 번째 여성 창업 경진대회고요. 뭐 일단 추진 목적은 뭐 좋은 말을 써놨기 때문에 각자 읽어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넘어가서 일단 주관은 재단법인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주관기관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체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중기부라고 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일단 뭐 예비 여성 창업자, 즉 그냥 아주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 후 5년 미만의 여성 기업 창업자이기 때문에 흔히 초기 창업이라고 하는 3년 미만보다는 훨씬 더 그 지원 자격이 되게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는데요. 뭐 문의 주시는 분들한테 다 대답을 해드리고 있지만 대부분 문의 주시는 분들이 5년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실 5년 이상 되면은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이 많지는 않죠. 참가 부문은 기술 지식하고 일반 아이디어 이렇게 두 개 부문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글쎄요, 뭐 일반 아이디어 쪽으로 많이 내실 것 같기도 한데요. 혹시 기술 지식 쪽으로 조금 엮을 수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내시는 것이 더 경쟁률 측면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0년 4월 30일 목요일까지인데 뭐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은 어 사업 계획서가 5페이지 내외예요. 아, 5페이지 이내입니다. 5페이지 이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요약하는 페이지가 한 2페이지 이내가 있고 그 앞쪽에 그 개요 쓰는 게 한 페이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합쳐도 토탈 8페이지죠. 그러면 뭐 오늘 26일 밤이니까 27, 8, 9, 10 하면은 하루에 2장씩만 쓰면 되거든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부담되는 분량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접수 방법은 여성기업 종합 포털이라고 해서 www.wbiz.or.kr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관련 서식들 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한 부분들 자세하게 얘기 나와 있고,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제 그 창업지원팀에 또 전화해서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연락처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상 내역입니다. 이거는 지원 사업이 아니고 창업 경진 대회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요 경진 대회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은 총 32개의 팀이 총 상금 4,700만 원을 가져가게 되어 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대상이 1,000만 원, 그 밑에 500만 원부터 차등 지급이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입상까지 하면 각 3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비용이라 그래야 되나? 이 상금이 이거밖에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창업경진대에서 1,000만 원이면 굉장히 상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지원 사업하고는 다르게 이 경진대회는 끝난 시점에 일단 상금이 입금이 되면은 그 돈으로 여러분이 비교적 좀 용도에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쪽 측면에서 봐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뭐 이런 거를 회사의 어떤 자본금으로 쓰셔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1,000만 원이라도 굉장히 이건 큰 금액이고 뭐 500만 원, 300만 원도 굉장히 좀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0만 원은 뭐 그냥 참여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뭐 그래도 어쨌든 내 아이템을 인정받았다는데 의미를 두시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창업경진대회는 도전 K 스타트업 2020이라고 하는 부분에 여성 리그도 같이 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정된 팀 중에서 상위 15팀을 뽑아서 도전 K 스타트업 2020의 본선 진출권을 부여를 합니다. 32팀이 32팀이 시상을 받는데 그중에 15팀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추천받는 팀은 그 15개 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단순 계산으로 치면은 뭐 일단은 특별상 이상이 대부분 올라가고 거기 나머지 그 중에서 몇 팀입니까? 17이니까 나머지 한 두 팀 정도가 이쪽에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나요? 뭐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마 그 좀 기준 자체가 또 도전 K 스타트업 2020 올라가는 기준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마 그 추천이나 이런 본선 진출권에 대한 거는 내부적으로 별도 협의를 하기 때문에 뭐 대상 받으신 분이야 당연히 대상으로 올라가시겠지만 뭐 장려상을 받았다고 꼭 올라간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는 상위 15팀 이내고 보통 점수 순으로 자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특별상 위쪽으로는 거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수상 혜택이 있어요. 뭐 BI 창업 보육이나 교육 컨설팅이나 마케팅 해외 진출이나 있는데요. 이런 그 우대나 이런 조건들이 되게 필요하고 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교육은 모르겠고 컨설팅 같은 거는 꽤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업보육실 입주 우대다 그러면 이게 뭐 무조건 입주시킨다는 건 아니고 지원하면 아무래도 조금 선정률을 높게 해주겠다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VC 투자 연계는 투자율 유치를 반드시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만날 기회를 제공해주겠다는 게 일반적인데요. 근데 실제로 그래도 안 만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만나보는 게 여러분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 데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상 내역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K 스타트업 뭐 15위 안에 어떻게 올라갈까 이거를 고민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상금을 받아야죠. 일단 입선을 해야 되니까요. 일단 다른 거 다 무시하시고 경진대 자체만 집중을 하셔서 완주를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집중해서 끝까지 가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도전 K 스타트업 본선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어쨌든 들어가서 본선까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꼭 뭐 도전 K 스타트업 2020 그 안에서의 어떤 보육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에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은 경진대에만 집중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참가 신청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원래는 기본적인 컨셉만 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뭐 4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또 여성창업 경진대 지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거 쓰시는 게 좀 처음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좀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아주 구체적인 예시까지는 들지 않았고요. 그래도 뭐 기본적인 틀 정도는 잡을 수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청 분야를 보시면은 이제 기술 지식하고 일반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아, 나는 이게 기술 지식 쪽이긴 한데 아이디어로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데요. 그냥 알아서 내시라 그러면 너무 좀 성의가 없죠. 그냥 본인이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내면 됩니다. 사실 뭐 여성 창업경진대 같은 경우에 제가 직접 나가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심사를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그 당시에 심사위원을 하셨던 몇몇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은 일단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기술 지식으로 내시건 일반 아이디어로 내시건 특별히 어디에 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그냥 없다.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이거 문의하셔도 사실은 그냥 알아서 내시는 게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경쟁률이 한 5대1 정도면 그래도 좀 유의미하고요. 10대1 정도면은 조금 퇴색이 되는데 얘가 제가 알기로는 10대1이 훌쩍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보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 항상 인커리징을 하지만은 추천을 드리지만은 뭐 경쟁률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은 거 그런 곳은 없기 때문에 그냥 양쪽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께서 좀 더 본인의 그 능력을 잘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쪽 분야에다가 소신껏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요 파트는 굳이 제가 뭐 꼭 말씀드릴 수 있는 파트가 아니죠. 그냥 적으시면 되는데 근데 이것도 질문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제 행정단에서 움직여야 되는 사항들을 저한테 질문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정도 틀은 조금 조언을 드릴 수는 있는데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은 허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거는 제가 아무리 된다고 얘기를 해도 주최 측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임질 수 없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뭐 많이들 얘기 나오니까 좀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기청업자분들은 뭐 여기 있는 정보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서식에 맞춰서 기입하시면 되고요. 주로 문제가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인데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뭐 아이템은 하나인데 뭐 두 명이서 서로 다르게 해가지고 다르게 내면 안 되냐 뭐 나는 이미 사업하고 있는데 예비 창업자로 누구 하나 내면 안 되냐 그런데 그냥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편법이고요. 편법이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여기서는 약간 모럴 해저드 이슈가 있긴 하지만은 또 그거를 판정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크진 않기 때문에 뭐 그거를 내시고 안 내시고에 대해서는 제가 뭐 말씀을 드릴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그래봤자 뭐 창업 경진대회고 뭐 5년 이하의 기업이면 다 낼 수 있는 건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또 안 그래도 기업을 하다 보면 계속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데 항상 보면은 이렇게 본인이 뭔가 안 된다는 이유로 상황을 배배 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장은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리는 편이고요. 근데 저한테 이래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편법에 관련된 부분이면은 저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고요. 뭐 그 외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참가 신청조 쪽은 이거 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기 때문에 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뭐 이 실제 이 안에 있는 항목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요.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주관기관의 담당자한테 연락해가지고 물어보면은 이건 뭐 딱히 문제가 있는 항목도 아니기 때문에 뭐 민감한 쪽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세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쪽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서 작성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쓰셔야겠죠. 일단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는 이제 사업 요약서인데요. 보통 이제 두 페이지 내 작성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제 서식이 좀 있어요. 뭐 해당 내용을 먼저 적으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제 경험상 요렇게 보통 형태가 나오는 경우에는 요약을 적고 나서 본문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요약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 안에다가 필요한 내용들을 다 넣다 보니까 막상 뒤쪽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사실 좀 나중에 작성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순서상으로 앞에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예비 창업 패키지하고 가장 많이 다른 점이 이 부분인데요. 이 창업경진대회, 여성 창업경진대회 같은 경우에 지금 서식을 보면은 일단은 뭐 사업 요약서는 2페이지 이내로 쓸 것.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이내입니다. 이내라고 하는 거는요, 내외랑은 다르게 최대 2장을 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2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좀 칼같이 보통 기준을 잡는 경우에는요, 꼭 뭐 평가 서식에 뭐 맞추지 않았을 게 감점 이런 항목이 있진 않지만은 보통은 심사위원들이 되게 까칠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서식을 좀 지키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바탕 11포인트라고 하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탕이 있고 글꼴 중에 바탕체가 있어요. 바탕체랑 바탕이랑 조금 달라요. 자간이나 형태 자체가. 여기는 바탕이라고 아예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 표준 글꼴 바탕으로 11포인트를 무조건 지키셔야 되고요. 실제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글을 클릭해서 안에 있는 서식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1포인트에 장평 96%, 자간 마이너스 10%, 줄간격 1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보통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안에 있는 이 내용들을 그냥 검은색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 맞게 그냥 기술을 해요. 여기에 맞게 그냥 기술을 하고 이거 위에 어떤 것에도 손을 안 댑니다. 왜냐하면 뭐 굳이 폰트를 바꿔가지고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이거를 조금 더 뭐 장평이나 자간이나 줄간격을 조정해서 좀 더 이쁘게 보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거는 여기 규정사항 딱히 나와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라고 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장평 96%의 자간 마이너스 10 정도의 이렇게 조건을 주면은요. 텍스트를 거의 몰아놓을 만큼 몰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장평이 좁아지거나 자간이 더 좁아지면 그때부터는 거의 읽기가 힘들 정도의 가독성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이제 텍스트가 나오게 돼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이 막 공간 부족하다고 막 빼곡하게 써도 정작 보는 사람이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 제시한 대로 보통 써라 항상들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명은 여기 지금 아이템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나와 있는데요. 요게 다음 장에 나와 있어요. 제가 다음 장에 본문에 있을 때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다음 장에 뭐라고 언급이 돼 있냐면은 아이템명에 최고나 최초 등의 문구를 사용하지 말 것, 이렇게 사용 불가라고 아예 명시돼 있어요. 제가 요거 그대로 복붙해왔거든요.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이템에다가 뭐 세계 최고 수준의 뭐 세계 최초의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참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사업 계획서에 이런 사용 불가라고 하는 표현이 빨간색 글씨로 보여드릴까요? 그냥 여기 보이시죠 지금? 예, 이거 이 내용이에요. 이거 아이템명의 최고 최초 등의 문구 사용 불가. 아니 얼마나 그 이런 말들을 자주 썼으면은 아니 무려 창업 경진대회 정도 되는 데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쓰지 말라라고 그 표현이 돼 있겠어요. 참 애지간히도 많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면은. 근데 뭐 말 그대로 뭐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를 굳이 또 쓰시겠다는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또 감점이 되진 않을 텐데요. 보통 불가라고 하는 게 이제 항상 이면에 있는 뜻을 보면은 그러면은 쓰면 어쩔 건데 이런 거잖아요. 그냥 써도 그다지 뭐 와닿진 않겠죠. 그냥 뭐 여러분이 최고 최초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최초라고 하는 아이템명을 그날 하루만 한 열댓 개 봤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쓴 사람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 문구가 나올 정도면은 이제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가지고 심사위원단이 짜증을 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역으로 이런 말 써봤자 역효과가 나면 낫지 절대로 이득될 게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이템명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뭐 여기 말씀드렸듯이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장사항일 뿐인데요. 가능하면 아이템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좀 아이템명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아이템명만 성의 없이 툭 던져버리면은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아이템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뒤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막 뒤져가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발표를 실제로 하신다고 했을 때 그 발표의 앞부분을 놓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께서 경진대회나 이런 지원 사업을 할 때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발표하는 동안에 심사위원들이 나의 말을 뭐 조사 하나하나씩 다 경청하고 다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심사위원이 여러분을 배려해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심사위원들을 배려해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게 뭐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점수는 더 높게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메시지 전달이 그만큼 확실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은요. 이거 제가 저번에 예시로 하나 들어드렸던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스마트 텀블러를 만드는데 뭐 이런 뭐 제 기술을 써가지고 휴대가 관리가 용이한 자가 발열형 접이식 스마트 텀블러다. 이렇게 이제 예시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기술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이렇게 제품명을 앞에다가 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되게 본인이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자부심이 있으시겠죠. 내가 이렇게 멋진 이름까지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나중에 그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화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시중에 내놓을 때는 이 아이템명이 되게 임팩트 있게 나가는 게 되게 효과는 있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여러분 이걸 내셨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을 이미 출원하신 게 아니라면은 사실 다른 사람이 그거 그냥 내 가지고 판매를 해도 사실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상표권까지 출원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저는 상표권 그 상표 이름 제품명을 쓰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제품명을 꼭 넣고 싶겠다 하면은 제품명을 딸랑 넣지 말고 뒤에다가 그 제품명이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괄호를 치고 좀 써주시면은 이제 평가위원들이 심사를 볼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이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템 개요하고 주요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데요. 어, 2페이지 이내라 그랬는데 저는 2페이지 다 채워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첫 페이지 안에 여러분 생각하시는 걸 다 담아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림도 넣고, 도표도 좀 넣고, 그리고 그림하고 도표는 뒤쪽에 들어가 있어도 앞쪽에 좀 다시 넣으셔도 상관은 없거든요. 뭐, 좀 간략하게 해서 넣어도 되지만은, 뭐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여기 이제 뭐, 아이템을 간략히 기술하시오 300자 내외, 이거 뭐 맞추시면 되고, 이 뒤쪽에 뭐뭐뭐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그렇게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그 본문에 다 있어요. 본문에 쓰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 뭐 주요 내용에다가 뭘 더 강조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주요 내용에 좀 더 집중적으로 넣으셔야 될 거는 뭐 아무래도 이 아이템이 얼마나 상품성이 있고 차별성이 있는가 그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되고 그 외에 여러분이 강조하고 싶은 그런 몇 가지 특이 사항들 뭐 우리가 이미 유통망을 확보했다든가 아니면 이 아이템이 뭐 특허가 나왔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랑은 다른 게 거기에는 뭐 쓰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에서 굉장히 제한된 영역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넣는데요. 여기는 정말로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글 자체가 뒤에 있는 게 그대로 복붙을 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본문 먼저 쓰시고 거기 있는 내용을 적당히 추려가지고 요약해서 여기다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예외적으로 본문 먼저 작성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가끔 가다 보면은 제 이번에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실제로 제가 예시들 많이 봤었는데요. 이 보내주신 것들이나 저희 제자들 쓴 거 보면은 항상 한 적지도 않아요. 거의 한 4, 50%가 항상 그러는데 이 분량이 부족하다고요. 뒤에 있는 본문에 5페이지 딱 해놓고요. 앞에 있는 이 2페이지에다가 완전 다른 얘기 다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본문에 못다한 얘기를 여기에다 다 풀어 헤치는 거죠. 근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똑같이 2페이지 내 똑같이 5페이지 이내라고 하는 그 분량 안에서 성공적으로 자기 아이템을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실력이 있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서류 평가를 최근에는 잘 안 가려고 하는데 서류 평가 갔을 때 이렇게 막 앞에하고 뒤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 있으면 저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안 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데 전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품 팔 때 정말 한 5초에서 10초 정도 되는 안에 제품을 딱 소비자한테 임팩트 있게 딱 전달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뭐 책 한 권 분량 갖다 놓고 자 여기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이 책 읽어보시고 구입하세요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 없는 내용은 넣지 마시고요. 일단은 본문 5페이지 안에 최대한도 여러분 쓸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쓰신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해서 앞쪽에다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하시고요. 뭐 정이 좀 정말 정말 안 되겠다 그러면 뭐 요만큼 좀 집어넣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본 세부 항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 뭐 서식 및 분량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처음에 이 부분부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조건이 5페이지 내외, 7페이지 내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고요. 실제로는 한 10페이지 정도가 넘어가도 뭐 적정한 선에서 내용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분량을 맞추는 것을 추천했지만은 그게 그렇게 막 분량을 좀 어긋났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막 치명적인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글자체 같은 경우도 뭐 기본 폰트는 휴먼 명조의 HCI 퍼피에 뭐 15포인트 이렇게 잡혀 있긴 했었는데요. 근데 그것도 적정 수준 바꾸는 거에 대해서 아예 주관기관에서 뭐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웬만하면 그냥 있는 거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주의지만은 어쨌든 뭐 굳이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꿔도 상관이 없었는데요. 이번 2020년도 여성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아예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예창이나 초창보다는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꽤 나와요. 지원자 수가 많고 또 이거를 이제 평가하는 입장에서 되게 힘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아예 한정을 지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듯이 일단 분량은 5페이지 이내. 즉 이거는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5페이지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도 무조건 바탕체로 통일을 하고 이게 사실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남들 다 뭐 이런 휴먼 명조나 바탕체 낼 때 나만 맑은 고디게 이렇게 되면 탁 튀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눈이 되게 피곤해요. 제가 그걸 겪어봐서 아는데 여러분이 되게 특이한 폰트를 집어넣으면 가독성 좋아 보이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이 되게 피곤한 그런 폰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문제를 방지를 하고자 아예 폰트도 그냥 바탕으로 할 것. 이 바탕도 바탕체가 있고 바탕이 있어요. 그 바탕을 하시면 되고 이게 정각 반각 뭐 그 베이스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폰트도 11포인트로 딱 제한을 걸어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여기 예시로 되어 있는 이 파란색 글씨들에 대한 정보를 살펴봤더니 장평이 95%, 자간이 마이너스 10%, 줄간격이 160%로 돼 있었고요. 앞부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부분에서는 장평이 96%, 줄간격이 130%였습니다. 뭐 줄간격은 어차피 여기가 좀 더 글들이 많으니까 내용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좀 넉넉하게 돈 것 같고 장평은 95, 96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는데 아마 오타가 난 게 아닐까 싶어요. 누가 여기 95로 했는데 거기 실수로 96을 했겠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 폰트 유지시키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꿔야겠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부분은 여러분 편하신 대로 바꾸셔도 괜찮긴 한데요. 근데 장평이 95%보다 줄어들고 자간이 이거보다 더 작아지면은요. 그리고 줄간격이 더 줄어들면은 내용은 더 넣으실 수 있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이게 아마 서식을 이 정도까지 좀 한정을 지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직접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직접적인 감점 요인은 아니겠지만은 아마 좋은 점수를 받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사업 계획서가 당연히 아이템이 가장 중요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차별성이나 이런 뭐 경쟁력, 사업성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보게 돼 있지만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아이템이면은 5페이지 이내 이 조건 안에서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꽉꽉 밀어넣거나 막 6페이지, 7페이지 하시게 되면은 뭐 딱히 규정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아마 내재적인 감점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아니면 조금 심한 경우에는 아예 그냥 서식 분량으로 좀 탈락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부 규정이 또 어떤지 제가 몰라서 그것까지는 장담을 못 하겠고요. 그냥 저라면은 뭐 특별한 문제 없는 이상은 여기 있는 이 글씨들 그냥 파란색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쓰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문단도 요거 그냥 그대로 유지를 시켜서 그냥 쓰는 거를 전 추천하고요. 다만 이제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바꾸는 게 당연히 좋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전체 서식을 훑어보다 보니까 파란색 지정 부분이 있어요. 딱 여기만 있어요, 요거. 매출 실적. 요게 지금 파란색 그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이 항목 전체를 다 파란색으로 하라는 건지 아니면 매출 실적만 파란색으로 하다라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거나 뭐 정 모르시겠으면은
그 여기 재단법인 아까 거기 그 주관기관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그냥 여기 전체를 파란색으로 하셔도 괜찮고 매출 실적만 파란색으로 하신다 그래도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매출 실적을 파란색으로 안 하면 어떡하냐 하면은 글쎄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해달라는 거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목별 페이지 배분입니다. 이제 이게 5페이지 이내다 보니까 어떻게 페이지 분량 배분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되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당연히 뭐 창업경진대회에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냐 그러면 다 봐요. 다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을 할 것이냐, what. 그 다음에 왜 그걸 해야 되느냐, why.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how. 항상 이 세 가지가 모든 창업 관련된 뭐 투자 유치가 됐건 지원 사업이 됐건 아니면 이런 경진대회가 됐건 모든 프로그램에서 항상 평가를 하는 가장 주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what을 얘기하는 아이템 소개나 why를 얘기하는 개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비중을 좀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사업 how에 관련되는 그런 뭐 수익 모델이나 BM이나 시장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두 번째로 좀 많은 분량을 차지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은 이제 사업성이나 역량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분량상으로 역량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거는 그냥 권장사항입니다. 의무는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아이템에 따라서 아, 내 아이템은 이쪽을 더 강조를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뭐 아이템 자체는 좀 포멀하지만은 내가 역량이 아주 우수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 다 틀어버리셔도 돼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건 권장사항이고 여러분께서 훨씬 더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을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해가지고 자세하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아주 보편적인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이템 소개 및 개발 필요성이 첫 페이지 한 1페이지에서 1.5페이지 다음 페이지 반 정도까지 가는 그 정도가 되면 돼요. 요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 모델 및 매출 실적 같은 경우는 한 최대 한 페이지는 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시장 전략은 한 페이지 넘지 않도록. 활용 분야 및 기대 효과도 한 페이지 넘지 않도록인데 굳이 비중을 더 따지자면 요 두 개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소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팩트를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면 평가에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주 간단하게만 쓰시면 되기 때문에 역량이 정말 중요한 그런 분야가 아니라면은 뭐 여기는 좀 짧게 나타나셔도 되지 않을까. 뭐 경험상으로 보면은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한 1.2에서 1.5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만드시면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5페이지 이내로 만드시면은 그냥 무난하고 밸런스 나쁘지 않은 정도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는 매출이 엄청나게 나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쪽이 더 비중이 가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재량껏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5페이지를 메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명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반복은 안 하고요. 뭐 제목을 잘 정하시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잘 정하는 거를 뭐 특이하고 임팩트 있고 이런 거보다는 여러분의 아이템이 딱 읽었을 때 심사위원이 아 이건 무슨 아이템이구나 이거 괜찮네 이런 느낌이 되는 그런 제목이 제일 좋고요. 뭐 뭔가 너무 이렇게 파격적인 아이템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자 일단 뭐 서식 및 분량 배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 아이템 소개 및 개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아까 색깔이 조금 안 좋아 보여가지고요. 초록색으로 바꿨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제 뭐 항목당 있죠. 아이템의 핵심 내용, 서비스 등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오. 그래서 아이템 개요 및 내용을 쓰고 시장성, 기술성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저는 모든 그 사업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 안 드렸는데요. 이 아이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이템 소개 개발 필요성을 한 페이지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이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왜냐면은요 분량을 길게 쓰지 말고 짧게 쓰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첫 페이지 적어도 요 사업계획서 아이템명 밑에 첫 페이지 이 파트를 통틀어 가지고 이 안에 어떻게든 이 아이템이 뭐 하는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그림하고 글로 딱 표현이 돼야 심사위원들이 확실하게 그 내용들을 딱 각인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한 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제 만약에 이제 아이템 기호가 너무 길어진다 그러면 시장성 기술성 정도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셔도 뭐 상관없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뭐 화면부터 좀 지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이템의 핵심 내용은 여러분이 설명하실 때 아이템 개요를 얘기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 1안하고 2안을 예로 좀 들었는데요. 1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런 겁니다. 본 아이템은 무엇에 관한 것으로서 어떤 기능 서비스 구현을 통해 어떤 문제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요, 그 아이템을 직접적으로 아이템에 대한 직접 개요, 즉, 이 아이템이 뭐다, 그거를 이제 전면부에 내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대전제에다가 짧고 굵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짧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그 밑에다가 부연 설명을 다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너무 내용을 길게 막 설명을 줄줄줄줄 해가지고 끝에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읽느라고 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갈씩으로 앞에다 이건 뭐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게 이렇게 해서 구현되는 게 있고 그 안에 어떤 핵심 기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브 항목으로 잡아가지고 설명해 주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이템이 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 개발 배경을 뒤쪽에다가 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근데 뒤쪽에다가 쓰게 되는데 이제 보시면은 뭐 최근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있다. 뭐 이것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아직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기존의 어떤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진 기술이 가진 한계점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템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데서 아주 가치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템을 정의하고 그 밑에 개발 배경을 내놓은 다음에 개발 배경의 막단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 되게 핵심 기술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스토리를 딱 잡아주는 그런 게 가장 무난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고요. 제가 이안을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가 돼 있냐면은요. 이런 겁니다. 최근 무엇으로 인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게 보시면은 앞이랑 다르죠. 이거는 약간 그 배경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나왔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아이템 개발이 시급함. 요게 앞쪽하고 좀 달라요. 제가 1안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미 아이템이 정의가 되고 배경이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끝나지만은 여기는 내 아이템이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 안 나온 상태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있고 이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봐라. 우리 아이템이 근데 마침 우리 아이템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그 특정한 기능을 뭐 구현을 해가지고 뭐 가능하다. 그 구체적으로는 어떤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을 해서 이 아이템 개발이 시급한데 마침 시급한 게 우리 기술이 있네. 뭐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딱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때는 끝날 때 이러한 아이템은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가진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끌어가는 방법이 있죠. 자, 그러면 1안이 좋냐, 2안이 좋냐라고 얘기하는데요. 둘 다 좋습니다. 글만 잘 쓰시고 여러분의 소울, 여러분의 스토리텔링이 성공적으로만 이루어지면은 1안도 2안도 너무도 훌륭하고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스토리 라인이고요. 뭐 1, 2안이 아니더라도 뭐 3안, 4안 해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좀 더 그냥 소설책 읽듯이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들이 하다가 와, 이 아이템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게끔 여러분이 스토리를 만들 수 있으면은 어쨌든 그거는 스토리텔링에 성공을 한 거고 굉장히 좋은 아이템 개요가 돼요. 근데 1안하고 2안이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두 개의 차이를 말씀드리면은요. 일반적으로 요것도 한번 지우고 다시 얘기할까요? 일반적으로 1안 같은 경우는 보통 좀 보편성에 근거한 아이템이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 아이템이 뭐다라고 하는 시점에 이미 이거는 무엇을 위한 것이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딱 박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식선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아이템들은 1안으로 하는 게 되게 무난해요. 오히려 임팩트가 딱 오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환경 오염을 위한 아이템이다라고 했을 때 뭐 본 아이템은 뭐뭐에 대한 것으로서 일회용 컵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뭐 주요 특징으로 함. 이러면은 이미 일회용 컵 나오는 그 시점에 이거는 뭐 환경 보호에 대한 거고 환경 보호 문제는 늘 심각하고 늘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요즘 뭐 코로나 이슈 때문에 뭐 종이컵 사용량이 늘었다 그러고 이런 게 이미 심사위원 머릿속에 쫙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1안이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그 서술 방법이 돼요. 근데 2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 2안은 통상적으로 이런 보편성이 아니고 좀 특화된 영역에서 좀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화는 딱 뭐다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딱 박혀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서핑보드, 뭐 서핑보드가 뭐 이렇게 막 가는데, 근데 이 서핑보드가 뭐 서핑보드의 어떤 부분을 내가 개량하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아이템이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는 아직 머릿속에 안 들어왔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뒤쪽에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뭔가 이게 생각의 고리가 이렇게 뚝뚝 끊겨가지고 이걸 더 이해를 해야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거든요. 어차피 페이지가 한 페이지라서 이 구성 자체가 그렇게 치명적으로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뭐 만약에 이제 내가 정말 남들이 흔히 보지 않는 좀 특이한 아이템이다 그러면은 최근에 그쪽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슈를 좀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열을 하시고, 이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이템을 개발을 했다. 이렇게 가는 게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의 아이템을 상대방한테 어필을 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은 하시되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이 안 되고 그냥 나는 이 얘기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그냥 새겨 듣든지 알아서 이해하든지 평가해 그러면은 물론 당연히 심사위원들이 평가는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이 친밀도나 호감이라는 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뭐 사업계획서 뭐 그렇게 쓰는 거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실제로 소비자한테 어플을 무슨 제품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판매할 때 여러분이 홍보하는데 나는 나만의 길을 걸어가겠어 그래가지고 소비자 니들은 필요하니까 알아서 사 그러고 그냥 내 맘대로 막 이렇게 소개해버리고 끝나면은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럼 폐업이에요 그냥. 그럼 사업 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결국 마케팅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B2B가 됐건 B2C가 됐건 간에 결국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단어와 내용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업계획서에서 그걸 못한다는 건 나중에도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죠. 예전에 그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거는 이제 경진대회는 아니고 중간 평가 자리였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 뭐 자기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마케팅 같은 거 영업 같은 거 하고 왔는데 뭐 이러더라 그래가지고 혹시 영업할 때도 지금처럼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그땐 거기에 맞춰가지고 했대요. 근데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사실은. 맞춰가지고 했을 리가 없어요. 발표를 그렇게 했을 정도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어떤 자세 태도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마인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막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갖고 있으니까 대충 얘기해서 저쪽에서 막 하면서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절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내 아이템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라인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 스토리텔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텔링 안에 가장 중요한 건데 나만의 얘기를 담아라. 즉 항상 보면은 좋은 사업 계획서는요. 정말 이렇게 서식 안 맞추고 정말 그 막 엉망으로 띄어쓰기 하고 막 맞춤법 틀려서 오는 사업 계획서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보면은 되게 좋은 사업 계획서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 사람은 정말 이 아이템으로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개척해서 뭔가 독자적인 영역이 있구나. 그리고 이건 분명히 소비자들한테 그만큼 먹히겠구나. 왜? 먹히게끔 본인이 안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 자기 이야기를 좀 담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워낙 좀 개조식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요. 저는 실제 평가할 때는 개조식 서술식 그거 절대 구분 안 하고 그냥 똑같이 하거든요. 그냥 제가 쓰는 스타일이 그런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서술형으로 쓰시고 싶으신 분은 서술형으로 쓰시되, 만약에 서술형으로 쓰신다 그러면은 서술형은 얘기를 풀어가긴 되게 좋은데 스토리라인을 잡긴 좋은데 어디를 강조해야 될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볼드체나 뭐 밑줄 같은 걸로 표시를 하고 그걸 또 너무 과하게 하진 말고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번 얘기로 넘어가서 이제 아직 1장이에요. 시장성과 기술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으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펜이 여기 있다. 예. 시장성 및 기술성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시장성에서 분명히 얘기해야 되는 거는 이제 기존의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그다음에 대체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들하고 내가 어떤 게 다른 것인가 이걸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매번 사업 계획서 쓰는 법을 강좌를 할 때 매번 강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기존에 없는 기술이다. 기존에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다. 이거 완전 혁신적인 거다. 새로운 거다. 대체 기술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유사 기술이나 기존 기술이 이미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완전히 새로운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세상에 하늘 안에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물론 그런 기술이 없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기술이 없었던 당시에 분명히 사람들이 해왔던 행동 패턴이나 양식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황을 제시를 해가지고 그게 표로 안 나온다 그러더라도 기존엔 이렇게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결이 돼가지고 되면은 이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고 여기서 부가가치가 얼마가 나온다 이런 어떤 그 스토리라인을 잡으셔야지 이거는 기존에 없었던 혁신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뭐 비교 대상이 없다라든가 뭐 그냥 우리 기술은 뭐뭐뭐다 그러고 대체 아예 안 적어 놓는 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나중에 대면 평가 들어가서 질의응답 들어가서 이거 대체 기술은 없나요? 그럼 아닙니다. 우리가 새 겁니다. 그럼 아, 예. 그러고 이제 점수 깎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은요. 고찰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기존에 없었던 기술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뭐 신약 같은 거 있어요. 암 치료제. 알약 하나로 딱 먹으면 암 치료가 되는 약들. 없잖아요. 기존에 없는 건데 이건 대체 기술이라는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체 기술이라고 해봤자 뭐 기존에 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했던 뭐 수많은 수술이나 뭐 무슨 뭐 방사선 치료나 뭐 호르몬 치료 이런 거였는데 이거는 알약 하나만 먹으면 낫는 거니까 이건 대체 기술 없고 이거 완전히 새로운 거다. 근데 이런 건 대체 기술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이 정도 급이 아니면은요. 대체 기술의 범위를 되게 넓게 잡으셔야 돼요. 그냥 이게 없던 당시에 뭔가 정도로 잡으셔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제시를 한다고 하셔서 여러분의 아이템의 가치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차별성을 강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규모와 특징을 좀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지면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 규모가 뭐 어떻게 돼 있고 뭐 있고 단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뭐 시장 규모가 몇 년도 기준으로 어디에 따르면 어느 정도 있다 점차 성장하고 있다 그 정도로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강조하셔야 되는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거 수요성. 아 정말 내 아이디어, 내 아이템이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발생을 하는가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경우 많아요. 뭐가 문제도 많고 뭐가 문제도 많고 뭐가 문제도 많고 이런 것들이 절실하고 이런 것들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읽어보면 그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어 이해는 되는데 과연 그 중에 몇 명이 돈을 주고 살까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체 기술 이게 없었던 시절에도 살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 펜이 과거에 없었던 당시에는 연필로 썼겠죠. 그러면은 뭐 아니면 돌로 썼겠죠. 근데 그걸로 쓰는 게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계속 그걸로 쓸 거거든요. 만약에 이 펜이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기준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발생할지가 어느 정도는 좀 자꾸 어느 정도 얘기만 꺼내는데 어쨌든 웬만큼 그 수요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고 가능하면 그게 뭐 정량적 수치로 이것도 좀 잘 나타내세요. 뭐 우리가 설문조사해 본 결과 뭐 100명 중 뭐 80%가 답했다. 이거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예. 100명 중 80명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전체 목표 시장이 얼마인지 안 잡혀. 전 국민의 100명인지 전 국민 중에 20, 30대 중에 전 국민의 80%인지 전 국민 중에 20, 30%의 80%인지 노인 실버 계층의 80%인지 유아 계층의 80% 그게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량적으로 나타내면은 이게 이쪽 분야에서 확실하게 수요가 나오겠네 이런 좀 확실성을 줄 수가 있겠죠. 기타 이제 시장 조사에 대한 거는 제 동영상에 에피소드 5 있습니다. 간결한 시장 조사 및 분석이라는 강좌가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정말 모든 노하우를 최대한 녹여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 이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저번 주에 올렸던 에피소드 16인가 거기에 또 이제 요거 후속편이 있어요. 후속편이 있는데 그것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뭐 4일밖에 안 남았지만 뭐 이거 보시는데 크게 뭐 시간을 뺏기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목표 및 세부 추진 일정. 이게 참 희한한 게 보통 아이템 소개 및 개발 필요성이면 보통 아이템 소개하고 배경만 얘기하고 끝나야 되는데 묘하게 요 밑에 보면은 개발 목표, 아이템 개발의 세부 추진 일정 해가지고 그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저 후반부 한 4단원 4장쯤에 나가는 걸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 예창 초창기에서 그거 연결시켜서 쓰시는 분 거기 있는 거 여기다가 이제 복사해서 붙이시면 되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최종 목표가 뭔가. 근데 이거는 기간 내 최종 목표는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그 협약 기간이 없잖아요. 그냥 창업 경진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제시한 아이템의 최종 어떤 진화형이 뭐냐 그 최종 목표를 말씀드리고 그 최종 목표에서 단계별로 내가 어떻게 개발 목표를 세울 것인가
근데 이 펜을 만들고 싶으면 이 펜에 들어가는 뭐 얘도 아이고 이거 안 뽑히네. 예, 요 펜에 뭐 심도 만들어야 되고 뭐 버튼도 만들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 거 단계별로 해야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고 이렇게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좀 그런 부분들을 단계별로 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세부 추진 일정을 제시해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2020년에는 몇 월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2021년에 뭐가 되고 22년에 뭐가 되고 해가지고요. 1차 년도는 조금 뭐 완전히 월 단위는 아니지만은 조금 1차 년도는 구체적으로 한 네다섯 단계로 쪼개서 나타내고 뭐 2차 년도, 3차 년도까지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뭐 중장기 쪽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좀 제시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걸 뭐 월 단위로 막 쪼개가지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통 예창이나 초창에 들어가 있는 그런 그 표 있거든요. 뭐 어떻게 돼 있더라? 뭐 대충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색칠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 이렇게 색칠돼 있는 이런 표를 하나쯤 집어넣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집어넣을 때는 그 예비 창업이나 초기 창업이랑 가장 다른 점이 이건데요. 예창 초창은 협약 기간 안에 뭐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아이템 전체 사업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1차 년도에 뭐 할 것인가 보다는 전체 흐름을 좀 보고 그 안에서 어느 시점에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품 개발이 어느 시점에 되고 어느 시점에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어느 시점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어느 시점에 손익분기가 떨어지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금 좀 그 창업경진대가 이런 거에서 조금 다르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실제로 댓글에 달려가지고 제가 요거 별도로 뺐는데요. 이제 창의성 및 독창성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이거는 꼭 신규 아이템이 아니고 기존의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쓰시는 건 좋은데요. 창의성 및 독창성을 기술하라고 해서 이 아이템의 창의성은 뭐뭐임, 이 아이템의 독창성은 뭐뭐임, 뭐 이 아이템은 뭐뭐 했다는 점에서 창의성을 가지고 있음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은요. 뭐 그냥 그 아예 그냥 여기 이렇게 그 네모 요거 항목 하나에다가 뭐 아이템의 창의성 및 독창성 이렇게 내용 하나 집어넣으시고 밑에 이렇게 쫙 그냥 적어주셔도 되거든요. 그 이 두 개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확실해지는데 창의성은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되고 독창성은 오리지널리티로 표현이 돼요. 이 두 개는 영어 이게 같은 의미면 영어 단어가 같겠죠. 달라요. 크리에이티비티는 말 그대로 그 창조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이 똘끼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는가 사실 이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독창성은 약간 그 독보성 똘끼가 있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거나 현존하는 어떤 기술 대비 어떤 부분에서 얘가 확실하게 독보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보통 이제 논문 쓸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오리지널티 얘기를 하는데 이 오리지널티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진 않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오리지널티가 뭐죠? 그랬을 때 막 열심히 설명하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듣고 아 그건 좀 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충분히 가치가 있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좀 상대적인 개념이라 창의성이 얼마나 있고 독창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정말 세상 쓸데없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볼 땐.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정부 지원 사업 보면은 뭐 신규성 써라, 창의성 써라, 독창성 써라, 경쟁성 써라, 차별성 써라 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제가 언젠가 한번 뜬금 잡설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 다섯 개가 다 다르긴 합니다. 다섯 개가 다 영어 단어로도 다르게 정의가 되고 확실히 차이성은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국어 시험을 뭐 보고 채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신규성 얘기를 창의성에 썼다든가 창의성 얘기를 경쟁성에 썼다 그래가지고 감점을 하는 일은 절대 없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자유롭게 내 아이템은 이런 부분에서 다른 거 대비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다. 이게 독창성이고 창의성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유롭게 아이템의 매력을 어필하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경진대회라고 하는 건 시험이 아니에요. 필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항목이 이렇게 적으라 그래가지고 요거를 항목당 적어서 막 그렇게 답안 적듯이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 감점 요인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밋밋하게 하면은 감점은 안 되겠지만 높은 점수 받기 좀 어렵고요. 그거보다는 여기 있는 그 스토리의 흐름은 그대로 쓰시되 이 본인의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자유롭게 피력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사업 계획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 모델 및 매출 실적입니다. 수익 모델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M이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고 뭐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게 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제품이 사업화됐을 경우에 구체적인 매출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기술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놓고 아이템 기호를 그대로 갖다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아이템 개요가 나오면은 그 안에서 뭔가 흐름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실제로 이제 수요가 발생하면서 이제 돈이 돌기 때문에 아이템 개요랑 BM이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통합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BM이라고 하는 거는 금전적인 요소가 좀 확실하게 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구조도 하나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하면은 광고비 나가고 뭐 나가고 뭐 나가고 제품 팔면 뭐 나가고 해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이거 실제로 좀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그게 있어요. 이제 보면은 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얼마에 팔고 얼마 수익 나오고 이게 명확하니까 쉬운데 나는 서비스를 어렵다 막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되게 착각하시는 게요. 제가 이거 만든다 그래서 제가 저 혼자 가내수공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장이 있을 거고 공장에서 재료를 구매해야 되고 그 재료를 구매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 그걸 제가 받아야 되고 그걸 제가 개인이 다 택배 포장해서 보내진 않을 테니까 뭔가 소매점에 뿌려야 되고 막 해가지고 B2B로 갈 거냐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11번가에 오픈마켓을 올린다 그러더라도 창고는 따로 있고 거기에서 포장은 따로 돼가지고 옮겨야지. 예를 들어서 뭐 주문 물량이 한 300개 하루에 300개 터지는데 제가 가가지고 300개 송장 다 쓰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그거 송장 쓰는 사람을 뭐 고용을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비용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하드웨어 제품 파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그냥 개요도 하나 딱 그리고 뭐 돈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내가 사업화가 됐을 때 BM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이 안에서 내가 제품을 판다 그러면은 개당 단가가 대략 얼마 정도고 얼마 정도 팔렸을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거를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뭐 개당 단가를 13만 원 정도로 뭐 산정했을 때 뭐 월 100개 정도 판매가 예상되며 뭐 연말에 얼마 정도 파기가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된다. 뭐 그때 이 정도에서 뭐 판관비를 제외하고 뭐 수익률은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상된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수익률은 사실 구체적으로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제품이면은 어느 정도 원가 퍼센테이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적으실 필요 없고 뭐 나중에 물어보면 대답하셔도 되겠지만은 뭐 그런 식으로 좀 적으시면 되고요. 서비스는 이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그 영어 공부하시는 분, 영어 영문학과에 있는 분하고 같이 교양을 들었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똑같이 다음날 그 트리플 헤더라 그러죠. 기말고사 세 개가 동시에 떴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막 힘든데 어떻게 하냐 막 얘기하는데 이분이 대뜸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공대는 좋겠어요. 그 평소 실력으로 봐도 되니까.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깊은 빡침이 뒤통수에서 확 올라오는데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영어가 오히려 단어 다 머릿속에 알고 있고 그냥 평소 실력으로 보시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분이 막 정색을 하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저는 그렇게 물어볼 생각도 안 했지만은 그거 되게 무례한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자기가 남의 일 아니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산정하기 어렵다. 제품이 쉽다 그러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제품 하시는 분들은요. 서비스가 훨씬 쉽게 생각해요. 왜? 그건 그냥 서비스 주고 돈 받으면 되잖아요. 건당 얼마 이렇게. 제품처럼 뭐 AS 어떻게 하고 후속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시거든요. 서비스도 근데 AS가 또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속단을 하는 게 아니고 남의 거 비교하지 마시고 본인이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해요. 어려운 거 똑같아요. 어디나 어디나. 제품도 어렵고 서비스도 어려워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당 단가가 안 나오니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을 할 거냐, 그리고 그 비용 지불 구조가 어떻게 되냐, 말씀드렸듯이 건당으로 받을 거냐, 뭐 월 매출로 받을 거냐, 아니면 월 정기 구독료로 받을 거냐, 연간 회비로 받을 거냐, 아니면은 서비스 제공 자체 무료로 되는데 그 안에서 뭔가 중개 수수료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광고 수익이 나올 거냐,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만약에 광고 수익이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광고하지 말고요. 여러분 유튜브나 이거 광고해도 웬만큼 구독자 수 안 모이면은 이거 뭐 본전도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광고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광고 수익 먹고 사시는 분들은 한 200만점 찍은 그 골드 버튼 받으신 분들이고 그 밑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광고 말고 정말로 광고 비용이 얼마가 되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런 것들을 웬만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세요. 그럼 제시를 꼭 해야 되냐? 안 해도 됩니다.
예, 안 해도 되고요. 어, 실제로 사업 계획서 제가 여태까지 봤던 사업 계획서 거의 대다수 보면은 이렇게 안 적어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적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누구나 적어내면은 여러분도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지만 이게 분명히 사업 계획서 안에 들어가면 되게 가치를 갖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적으면 여러분은 더더욱 적어내야 그 경쟁률에서 조금 더 위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서비스 중에서도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구조도를 무조건 넣으십시오. 이게 왜냐면은 플랫폼은 제가 그때 플랫폼 그 강좌 따로 열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플랫폼 하시는 분들은. 근데 플랫폼 쪽은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수익 구조가 되게 복잡해요. 여기에서 와서 이렇게 되는데 이 안에 중개가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막 돈이 이렇게 들어오고 밖에서 들어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구조도를 좀 넣어줘야 좀 더 이제 이해가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정량적 수출을 나타낼 것. 가끔 가다 보면은 서비스 한다 그러고 말로 다 쓰세요, 그냥.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매출이 어디서 발생을 했을지 그것들을 이제 이거는 제가 압축하고 조금 잘못 적었네요. 복부설에 잘못했네요. 요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요건 제가 나중에 그 강의 자료에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까지의 매출액. 이제 지금까지 매출액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기창업자에만 해당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인정된 내용, 쉽게 얘기해서 뭐 세금 계산서나 이런 데 나온 내용들을 기준으로 서술을 하시고요. 근데 그거 외에도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아직까지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은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이 정도 매출이 발생할 계획이라든가 뭐 구매 의향서가 있다든가 뭐 MOU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MOU는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도 당장 한 몇 장 써올 수 있는 게 MOU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뭐 구매 의향서 받았다거나 뭐 어떤 식으로 매출이 이미 발생해서 지금 막 스탠바이에서 바로 이제 넘어가기 직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별도 기술을 하시면 되는데 뭐 모두 되나요? 모두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으세요. 기밀상 문제되는 거 아니면은 그냥 영어까지 싹 다 끌어모아 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뭐 저한테 제가 이건 없지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걸 넣어도 될까요? 그럼 저는 그냥 넣으라 그래요. 세상에 넣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범법 행위 빼고는 넣어서 안 되는 건 없는데 그걸 인정받고 못하는 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넣으셔야 되는 거죠. 왜? 아예 안 넣었으면 그럴 기회조차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향후 추정 매출은 이건 예비 창업자, 기창업자 모두 똑같이 적으셔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5년간 예상 매출을 표로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좀 과하게 잡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시장 산정을 할 때 이런 거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5억이면은 내가 매출을 예상을 많이 잡은 거냐 적게 잡은 거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진출하려고 하는 시장의 규모가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내가 올해 매출 5억 그럼 그 시장 다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진출하려고 하는 시장의 규모가 1,000억이다. 실제 규모가 실수요 시장이 1,000억이다. 근데 내가 그 중에서 첫 해니까 5억만 먹겠다. 5%만 하겠다. 요거는 그래도 왠지 열심히 노력하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얼마로 잡으면 좋을까는 제가 딱 지침은 못 내려드리고 다만 이제 조금 과감하게 잡으셔도 좋기는 한데 합리적으로 뭐 100억 시장에서 내가 첫 해 100억 다 먹고 그 다음에는 옆 동네까지 다 먹고 이렇게 적지 마시고 그냥 전체 시장이 얼마면은 단계별로 돼서 어느 정도까지 점유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산정 기준은 좀 기술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구체적일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너무 자세히 적으면 원가 비율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나름대로 영업 비밀이라 적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매출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뭐 대략적으로 연간 몇 개의 수요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어느 정도가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올해 한 해 매출이 이렇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적당선에서 한 줄 정도에서 두 줄 정도로만 적으시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중요한 말씀을 적어야 되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것도 제가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이게 뜬금잡소매 이런 데서 따로 다루질 않으면 이것도 안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영리사업이에요, 영리사업.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여기 지금 뭐 수익 모델 나왔죠. 그 다음에 매출액, 추정 매출 나왔죠. 자, 매출액은 뭐 오케이. 매출액은 뭐 이미 나온 팩트니까. 향후 추정 매출 이거 못 잡는 분들 있어요. 정량적으로 비용 지불 구조 이거 개당 단가 예상损이니까 못 잡는 부분들 있어요. 왜 못 잡냐 그러면요. 얼마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얼마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다는 거고
어차피 안 맞을 건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적을 수 있겠냐 그러는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이 이걸 적어야 되는 이유는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거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냐 안 해봤냐가 늘 중요한 거예요. 동네에다가 치킨집을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요. 동네에 치킨집을 하나 만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하루에 닭 몇 마리를 튀겨서 팔고 그 중에 뭐 현장 수령이 몇 건, 그 다음에 뭐 이제 배달이 몇 건이 발생을 해야 내가 한 달 월세가 빠지고 인건비가 빠지고 그 안에서 내가 여러 가지 뭐 재료비나 원자재 다 빼고 실제로 얼마 가져갈까라는 그 정도 계산기는 두들기고 가요. 예. 그런데 매출액이나 이거에 대해서 뭐 한 1억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얼마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못 줬겠다 그러시면요. 이 사업도 하면 안 되는 사업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얼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목표 세워놓고 미친 듯이 정진을 해도 성공하기 힘든 게 창업시장인데 일단 만들고 나서 팔리면 장땡이고 아니면은 말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이미 뭐 지원사만 받았으면 다행이죠. 뭐 대출이라도 땡겨 써봐요. 바로 그 다음에 그냥 폐업 수순인데 실제로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정말로 이거를 여러분이 창업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이걸 바탕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하겠다라는 걸 생각하시려면은요. 그게 맞건 틀리건 내가 얼마까지 먹을 수 있겠구나. 최소 얼마 이상은 먹을 수 있겠구나. 그 정도에 대한 계산은 머릿속에 일단 집어 넣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없다 그러면 그거는 사업할 준비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어디까지나 영리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돈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걸 모르겠다는 건. 그런 요소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맞건 틀리건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니까 얼마나 벌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이제 주요 고객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예. 주요 고객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타겟 고객인데요. 이거는 뭐 보통 템셈솜이라고 하는 뭐 전체 시장, 뭐 유효 시장 뭐 해가지고 구분하는 거 있어요. 그 시장을 실수요 발생적 측면에서 기술을 하고, 근데 이제 아이템 특성상 이걸 정의하기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적당히 여러분 생각하기에 적절한 시장을 정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게 에피소드 16이군요. 깔끔하고 간결한 시장조사 및 분석 AS 코너에 제가 자세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또 수요에 대한 것도 같이 적어놨기 때문에 요거를 같이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시장 분석을 하라 그랬는데요. 만약에 자체적인 분석 자료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기밀이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부분은 유출시키지 않으면서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의 그 분석 자료로 그냥 좀 뭉뚱그려서 자세한 내용들은 지우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특정 회사를 언급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뭐 A사, B사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으로 좀 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런 거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데 이게 창업 경진대회이기 때문에 서류 사업계획서를 꾸미는 형태나 그런 어떤 형식 같은 데 것도 되게 많이 봐요. 그러려면은 분석도 좀 체계적으로 뭔가 좀 있어 보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 사업할 때 이거 권하진 않는데요. 뭐 패스터 분석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스와트 전략 같은 이런 도구들을 좀 적절하게 사용을 해서 안에다가 표 하나 집어넣으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시면 좋고요. 앞에 비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라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저는 뭐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인데 이렇게 넣는다 그래도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오히려 좀 공간 차지만 하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이것도 넣으실 수 있으면 넣으시면 좋아요. 뭐 이거 말고도 보통 BM이나 이런 경쟁시장 분석할 때 쓰는 거 되게 많거든요. 뭐 시장 진입 전략 이런 거 쓸 때 그런 것들 뭐 인터넷 찾아보시거나 동영상 강좌 보시면은 되게 많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저도 뭐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것도 별도 강좌로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팔로나 마케팅 판매 전략 이런 거는요. 적당히 제시하면 되는데요. 여기 밑에 제가 또 따로 해놨는데 smtech go.kr 공지사항에 보면은 그 사업계획서 작성법 예시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R&D 지원 사업에 대한 예시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좀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은 팔로 마케팅이나
여기 이제 좀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해외 시장 같은 것들은 거기 있는데 어차피 거기 있는 내용들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쪽 내용을 좀 차용해서 채우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금 조달 방안은 뭐 당연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끌어모을 거냐인데요. 뭐 그냥 자체 조달로 얼마 정도 모으셔야 될 거고 뭐 정부 지원 사업 뭐 생각하고 있는 거 있고 투자 유치도 생각하고 있고 매출 발생도 있다. 뭐 투자 유치 같은 경우에는 뭐 시드 단계로 할 거냐, 뭐 엔젤로 할 거냐, 뭐 아니면은 뭐 프리 시리즈로 할 거냐,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요런 거 좀 공부를 하시고 그 안에서 좀 적당히 넣겠다 해가지고 구색만 좀 갖춰주시면 되고요. 뭐 자금 조달 방은 여기 나와 있는 네 개 말고는 뭐 딱히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내외 사업화 계획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요 타겟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시장 진입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요건 이렇게 아예 그 항목이 나와 있으니까 이 항목대로 채우셔도 되고요. 뭐 항목대로 채우기 싫다 그러면 요거랑 좀 적당히 섞어서 쓰셔도 되는데 어 사실 평가하는 사람들은 막 한 시간에 막 수십 개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틀이 잡혀가지고 항목당 채워져 있는 게 그래도 좀 보기 편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좀 지켜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건 필수 사항은 아니라서 적당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 진입을 할 때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경쟁업체 대기 내가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고 점유를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고요. 기존에 없던 시장이다 그러면은 기존에 없던 시장이 더 힘들어요. 대부분 기존에 없던 시장 하시던 분들 보면은 그 사업계획서 어떻게 쓰시는 줄 알아요? 그냥 어떤 대상을 고객으로 집중적인 마케팅 시행, 바이럴 마켓 네이버 등을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 시행,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한 뭐 제품 판매 이렇게만 쓰세요. 그런데 그거는 솔직히 신규 시장 들어가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이게 진짜 실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소비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이 소비자 계층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사업 운영을 할 것인가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거기에서 점점점 시장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마치 그냥 이거 그냥 크라우드 펀딩 내본 다음에 11번가에 잘 팔리면 11번가에 내고 그 다음에 뭐 잘 되면 투자 유치도 받고 이런 식으로 그냥 교과서적으로 적으시면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죠. 그냥 뭐 필요한 건 다 썼네 이 정도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대면 평가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뭐 상위 32위나 들기는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 그건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중소벤처기업부 smtech.go.kr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에 그 예시를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은 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꽤 많이 차용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나름 유용한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 얘기는 제가 워낙 자주 다른 강좌에서 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이죠. 이제 4 활용 분야 및 기대 효과. 그리고 이건 분량이 많지 않아서 제가 회사 소개를 같이 넣습니다. 여러분, 이게 흔히 생각하실 때 활용 분야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시장 확장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근데 활용 분야는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합리라고 하는 거. 합리적이기만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템을 그 아이템 개요 및 설명이나 BM에서 충분히 어필을 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이미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은 그 다음 단계에 어떤 활용 분야가 있을지를 스스로 상상을 해서 기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쪽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없는 걸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이 부분을 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여러분이 앞단을 굉장히 잘 쓰셨으면 오히려 대면 평가 넘어갔을 때 심사위원분이나 멘토들이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기보다는 뭐 일단은 요 정도 방향성이 있다. 내가 1차 목표 시장에서 일단 어느 정도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즉 먼저 이제 이 제품이나 서비스가 들어가는 시장에서 그 활용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런 것들을 좀 기술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이제 확장을 한다 그러면 보통 둘 중에 하나로 확장을 하거든요. 분야는 같은데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확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분야는 다르지만은 내 서비스나 제품이 다른 데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확장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가 시작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분야에 그냥 완전히 다른 시장에 다른 제품으로 확 들어갈 수 있다. 그 큰 카테고리로는 같은 거니까 이제 주로 이제 플랫폼이 이런 성향을 되게 많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연필 만드는 플랫폼이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눈 감았다 떠보면 사무용품 플랫폼으로 다 바뀌어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충분히 합리적인 선에서 쓰시면 되고요. 요거 조금 도전적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활용 분야니까 그 파급 효과에 대한 부분들과 사업 확장 계획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어필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 파급 이렇게 적어 놔야 되겠다. 예. 파급성에 대해서 강조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모든 조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요. 이제 화면을 지우고 말씀을 드리면 뭐 1차 목표 시장에 당연히 나와야겠지만 여기 있는 거를 꼭 채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못 채우겠으면은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라면은 그냥 1차 목표 시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성이 나오는 사업이다라는 걸 어필하시면 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 펜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시장이 뭐 지금 따져봤더니 국내에만 한 1조 시장이고 전 세계로 따졌더니 한 100조 시장이다. 그러면 못하러 확장을 해요. 이거만 열심히 해도 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점유율만 가지면 평생이 보장이 되는데 또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라면은 모든 조건을 맞춰가지고 꼭 활용을 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 근데 뭐 대부분 활용 방안이 꽤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그렇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 말씀드렸듯이 단일 시장에서도 충분한 매출과 수익이 보장되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회사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좀 당당하게 어필하시면 좋겠어요. 대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저한테 상담 이렇게 문의 창구 넣으실 때 주눅 들어서 문의 넣으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 본인이 하려는 사업이 그냥 동네 구멍가게 같은 사업이 아니라면은 한 번쯤은 내 사업이 컸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다 그냥 확 질러버리시면 돼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은 아직 내가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심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어떤 분들은 여러분보다 가진 거 개뿔 하나도 없는데 꿈만함이 만큼 있는 분도 있어요. 그 분도 여기다 막 써놓거든요. 이게 희한한 건 그런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주목을 받으면 사업을 또 해요. 그래서 또 성장을 합니다. 이게 참 알 수 없는 딜레마인데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의 비전을 한번 여기서 어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효과는요, 사실 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되게 상투적인 말들을 주로 많이 쓰는데,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일자리 고용 창출 효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참 좀 안타깝긴 한데요. 요즘에 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뭐 아니면은 이런 경진대회나 이런 것들 창업 활성화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 일자리 창출하고도 연관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기대 효과 그랬는데 예시가 재밌잖아요. 일자리 고용 창출 효과에 똑같은 말인데 그 이게 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은연중에 어필한 거기 때문에 요 고용 창출 효과는 뭐 어쨌든 여러분이 혼자서 평생 동안 1인 기업을 할 게 아니라면은 뭐 간접적으로라도 어쨌든 수익이 계속 발생하면은 뭔가 그 주변에 파급돼 가지고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정말 난 죽을 때까지 1인 기업을 하겠다. 사람 고용 안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커지면은 주변에 다른 기업들이 또 고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고용 창출 효과를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고용 계획을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되게 자신감 없이 얘기하시는데요. 이것도 뭐 내년에 100명 고용하겠다 이렇게만 안 쓰면 돼요. 뭐 내년에 한 명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고용 못하면 어떡해요? 뭐 어떻게 해요? 창업 경진대 그때도 끝났는데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충분히 본인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람 쓸 생각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혼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은.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요 시점쯤에 한 두세 명 고용이 되고, 요 시점쯤에 한 5명 고용되고, 요 시점 됐을 때 한 50명은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머릿속에 있는 계획을 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소개. 이거는 이제 그 기창업 기업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기창업 기업들은 사실 기반으로 작성을 하시되 예비 창업자들은 역량은 분명히 어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회사 소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회사 소개면 난 상관없네 그러고 그냥 백지 확 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 대표자 및 구성원의 역량 및 경력 소개 조직도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예비 창업팀한테도 허용이 되죠. 나는 1인인데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왜? 1인이라도
대표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대표일 거 아니에요. 그럼 대표님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고 어떤 경영을 있는지 당연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혼자지만은 나 혼자가 이만큼의 역량을 갖고 있고 내가 이걸 가지고 점점해서 고용 창출을 할 거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걸 그냥 백지로 날라가면 이거는 꽈락입니다. 꽈락. 그래서 예비 창업팀도 그런 걸 쓰셔야 되고, 사업 현황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MOU를 맺고 있거나 얘기가 오가고 있는 데가 있으면 기밀 유출이 안 되는 데에서 최대한도로 뭐 예비 창업팀들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허나 지식재산권은 원래 확보라 그러면은 기본적인 본바탕이 등록이에요. 등록을 해야 인정을 해주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영혼까지 끌어다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출원만 한 것도 당연히 여기다 내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원 기록은 보통 인정을 안 하지만은요. 그렇다고 내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출원 기록이 있다 그러면 출원하세요. 왜냐면 안 한 사람보단 낫잖아요. 안 한 사람보단 낫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 안 냈으면은 아예 평가받을 기회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냅다 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자질구레한 것들은 쓰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비 창업자라고 여기 쓸 내용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꼭 쓰실 수 있는 건 쓰시기 바랍니다. 뭐 기업 일반 현황 같은 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장 기업은 없더라도 준비되는 상황을 적으실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인 본문 쓰는 내용들은 끝났고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좀 주의사항들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할 것.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서식으로 어떻게 글을 쓰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여러분께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와 나만의 그 아이템에 대한 특정한 소울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아이템을 듣고 똑같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정신세계와 똑같은 마인드와 똑같은 소울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유사한 아이템이 옆에 있다 그래도 기본적인 소울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 소울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녹여내셔야 돼요. 옆에서 뭘 하건 말건 나는 여기에서 내 정신세계를 이렇게 녹여내가지고 나만의 그 어떤 독자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가고 이것 때문에 내가 차별성을 가지고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안에 분명히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듯이 기업의 대표라면은 가지고 있는 포부를 당당하게 보여주셔야지 그냥 이거 내보내서 내봤는데요 잘 모르겠어 이러면 안 돼요. 창업경진대회는 그래도 돼요. 왜? 이거는 끝까지 올라가서 상금 받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뭐 그 뒤에 좀 트레이싱이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끝나잖아요. 여러분 뭐 창업지원 사업은 하면은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 그 의무사항이 붙으면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럴 때 질러보지 언제 또 질러봅니까? 그러니까 좀 질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내용상에 사업이라고 하는 타당성을 얻으려면 무조건 이게 영리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많대요. 막 서울대 막 5명 있대. 막 훌륭하대. 막 좋죠. 좋은데 결국 사업은요.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중요한데요. 정말 처음에 막 삼국지에 나오는 그 유비관우 장비 그 무슨 도원결의 해가지고 막 절대 깨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세 명이 공동 창업하는데 시간 지나면 이렇게 쫙쫙 깨지면서 이제 막 분파가 일어나거든요. 그 일어나는 시점이 항상 보면 돈이에요.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도 많이 봤고요. 물론 안 그렇게 잘 가는 경우도 간혹 봤는데 거의 대부분 돈에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영리사업, 즉 돈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좋은 의지와 마인드로 시작하시고 접근하시는 건 정말 좋은 일이나 돈이라고 하는 요소를 거기서 철저하게 배제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그건 더 이상 사업이 아니게 되고 그냥 그 사업은 사업이죠. 자선사업 아니면 캠페인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소셜벤처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존속을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수익 구조는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어딘가에 제가 뜬금잡설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영리사업이라는 걸 명심하고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녹여내야 될 것.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이나 제품만큼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기술이 정말 좋은 거다, 내 제품이 계속 좋은 거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가려고 하는 시장이 지금 이런 시장이고 이 시장이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안에 내가 이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수요도 있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명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려면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대체로 보면은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듣고 사업계획서를 쓴 내용들을 보면은 시장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대표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땐 이런 시장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결국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돼서 저는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잘 하세요. 그 내용을 안 담아가지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항상 아시죠? 늘 하는 말. 방금 말씀하신 걸 여기다 좀 적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되게 고민들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대다수의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잘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하나 이거. 남들도 여러분과 다를 바 없다.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제가 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상위 한 3%? 진짜 두각을 드러내는 한두 회사 빼면은요. 그냥 다 똑같아요. 예. 사업 계획서가 다 고만고만합니다. 대면 평가 넘어가면은 고만고만한 데서 또 한 95% 정도가 엉망이에요. 그냥 아유 저것도 오래 못 가겠구나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좀 안타깝죠. 그런 경우를 보면은 안타깝고 사실 뭐 요즘에는 심사 같은 거 할 때도 그런 종류의 얘기들을 하면은 좀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도 독한 얘기들은 안 해요. 평가를 할 때나 이럴 때 안 하는데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 창업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보면은 뭐 물어보면은 지금 우리 뭐 하고 있고 뭐 얘기하고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되게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가 여러분한테 사업 잘 되고 있어 그랬는데 내일 당장 망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뭐 힘들다란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도 여러분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갖고 있다라고 굳게 믿으시고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지원을 해보시면 돼요. 뭐 거기 어렵다는 등, 뭐 쟁쟁한 사람들 많다는 등 실제로 이렇게 딱 그 뭐라 그러죠? 예, 뚜껑 딱 열어보면은요. 원래 좀 속된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뚜껑을 딱 열어보면은요. 그냥 다 똑같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는요. 얼마나 자기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이 사업을 확실하게 가져가려고 많은 고민을 했느냐.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뭐 심사위원 중에 그거 안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요. 거의 대다수는 또 그런 핵심을 사람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절대 본인의 뭐 아이템이나 이런 걸 남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예,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이제 이게 또 이렇게까지 하니까 또 할 말이 갑자기 없어지네요. 예, 이제 4일 남았죠. 이제 남은 4일 동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 열심히 써보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되는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지만 제가 댓글을 길게 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어저께 좀 한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되게 장문으로 달긴 했었는데 그건 제가 이제 집에서 좀 저녁에 쉴 때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보통은 이제 제가 이것도 거의 일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Q&A 창구에다가 또 개인 정보가 있잖아요. Q&A 창구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내용들을 보고 그날 저녁에 10시 이후에 꼭 확인을 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Q&A 창구 이해 방법을 통한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한 문의는 정중하게 사절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반응하기는 좀 힘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4일 남았지만은 뭐 이게 분량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정도 고민하시고 이틀 정도 쓰시면 충분히 기한 내에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밤을 새야 되겠지만은요. 예, 그러면은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또 다른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